마시지 마. 죽고 싶지 않으면. 침대 위에서 아이처럼 떼를 쓰던 남편이 신부의 손목을 낚아채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신부가 입에 대려던 물잔을 빼앗아 협탁 위 싱싱한 난초 화분에 거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푸르던 잎사귀가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주는 건 물 한 모금도 믿지 마.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던 바보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 어린 맹수의 것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50억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첫날 밤, 신부는 이 화려한 저택이 사실은 거대한 무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바보로 살아야만 하는 남자와 그 남자의 치명적인 비밀을 목격해버린 여자. 독이 든 성배를 마주한 이 신혼부부는 과연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모여 산다는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안방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오보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몸을 옥죄는 웨딩드레스의 코르셋보다 어깨를 짓누르는 50억 원의 빚이 더 무겁게 느껴졌던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지우지도 못한 채 침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LK그룹의 장손 차도연이 있었습니다. 32살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킹사이즈 침대 위를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턱시도 재킷은 바닥에 뒹굴고 넥타이는 머리에 띠처럼 두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와, 누나, 이거 봐. 침대가 춤을 춰. 슝슝. 도연은 침대 헤드보드를 잡고 아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운의 황태자라 불렀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그저 밥벌레 혹은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10살 때 겪은 사고로 지능이 7살에 멈춰버린 남자. 그가 바로 보미의 남편이었습니다. 보미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이제 그만 뛰고 내려오세요. 땀나요. 보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보미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베개 하나를 집어 허공으로 던졌습니다. 베개는 샹들리에를 스치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싫어. 더 놀 거야. 잠 안 자. 도연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보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영락없는 고집불통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바닥에 떨어진 베개를 주워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자리였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죠? 얼른 씻고 자야 내일 회장님한테 사탕 받죠. 회장님이라는 말에 도연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그는 겁먹은 표정으로 침대 구석으로 기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 밖으로 덜덜 떠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보미는 의아한 마음에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이불 속에서 도연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보미가 아닌 테라스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기 귀신 있어. 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창밖의 어둠 속에 잠겨있는 정원 뒤편이었습니다. 보미는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덩굴 식물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유리 온실이 흉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듯 깨진 유리창들이 짐승의 이빨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저게 뭐길래 그래요? 그냥 낡은 온실이잖아요. 보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냐, 엄마가 그랬어. 저기 가면 죽는다고. 마녀가 잡아먹는다고. 보미는 민 여사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시어머니가 될 민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었습니다. 도연이 밥이나 잘 챙겨. 그리고 뒤뜰 온실 근처엔 얼씬도 마라. 재수가 옴붙은 곳이니까. 보미는 찜찜한 기분을 떨치며 커튼을 획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요. 목 안 말라요? 아까부터 계속 뛰었잖아요. 보미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협탁 위에 놓인 은쟁반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엔 고용인들이 미리 준비해둔 크리스털 물병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따르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 물 줘. 목말라. 도연이 언제 무서워했냐는 듯 이불을 박차고 나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보미는 가득 채운 물잔을 들고 침대맡에 걸터 앉았습니다. 자, 여기요. 천천히 마셔요. 도연은 양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보미는 그가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빈잔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컵을 입으로 가져가던 도연의 동작이 공중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물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투명한 액체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걸려있던 바보 같은 미소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초점 없이 풀려있던 그의 동공이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그 낯선 변화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연 씨? 보미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화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싱싱하게 자란 난초 화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에 든 물을 화분에 쏟아부었습니다. 치익!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흙에 닿자마자 미세한 거품이 일더니 푸르던 난초 잎이 순식간에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식물은 힘없이 고개를 꺾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제초제나 독극물이 섞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미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도연은 텅 빈 물잔을 협탁 위에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땀 냄새 대신 서늘한 살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맞지? 도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7살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낮고 건조하고 지독하게 냉소적인 어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보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이 집에서 주는 건 물 한 모금도 믿지 마.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도연의 소나기 힘이 너무나 강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미의 귀에 입술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바보라고 해서 너까지 멍청하게 굴면 너도 죽어. 오보미 씨. 그것은 경고이자 살벌한 생존 수칙이었습니다. 보미가 대답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잡고 있던 보미의 턱을 놓고 침대 위로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헤헤, 물 다 마셨다? 누나, 나 쉬마려. 오줌. 도연은 다시 다리를 버둥거리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민 여사의 비서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서는 침대 위에서 뒹구는 도연과 멍하니 서 있는 보미를 훑어보더니 별일 없다는 듯 문을 닫았습니다. 보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커멓게 타 죽은 난초 화분만이 방금 일어난 일이 환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는 도연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억 원을 받고 팔려온 이성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위험한 첫날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경고는 보미의 뇌리에 깊은 화상 자국을 남겼습니다. 밥상 의심해라고 속삭이던 도연의 서늘한 눈빛이 며칠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도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완벽한 7살 아이로 돌아갔습니다. 밥투정을 부리며 식탁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정원에서 흙장난하며 옷을 더럽히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덕꾸러기 바보였습니다. 보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본 것이 환각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눈앞에 이 남자가 희대의 연기자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미는 도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은밀하게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보미는 정원 벤치에 앉아 도연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원사가 두고 간 묵직한 가지치기용 가위를 장난감처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새로 된 가위는 꽤 무겁고 날카로워서 자칫하면 다치기 십상이었습니다. 보미는 불안한 마음에 읽던 책을 덮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그거 위험해요. 이리 주세요. 손 다쳐요. 보미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장난스럽게 몸을 획 돌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바람에 보미의 발이 꼬였고 그녀는 중심을 잃으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하필이면 보미의 얼굴이 향하는 곳은 화단의 뾰족한 경계석 모서리였습니다. 아, 큰일 났다. 보미가 눈을 질끈 감으며 충격에 대비하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보미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보미의 몸이 바닥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강한 힘에 의해 멈춰 섰습니다. 보미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가 한 팔로 보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짚어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보미의 몸무게를 지탱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코어 근육과 떨어지는 사람을 순식간에 잡아채는 무서운 반사신경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아주 잠시 보미의 상태를 살피듯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괜찮아? 아주 작게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보미가 중심을 잡자마자 그녀를 툭 밀쳐내더니 자신이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으앙, 누나 무거워. 뚱돼지야. 나 깔려 죽어. 도연은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멀리서 정원사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보미는 엉덩방아를 찌운 채 멍하니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그녀를 구해낸 그 민첩한 움직임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보미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바보가 아니라 맹수였습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는 아주 위험한 맹수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보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자는 척하며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새벽 2시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던 도연이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보미는 실눈을 뜨고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방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복도의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안심한 듯 뒤로 물러나더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광경은 보미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쉭. 도연은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린 채 상체의 힘만으로 몸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고난도 동작이었습니다. 얼굴에 핏줄이 설 만큼 힘든 동작이었지만 그는 거친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등 근육이 파도치듯 꿈틀거리는 모습은 낮에 보았던 해실거리는 바보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저 근육들 그냥 생긴 게 아니었어. 보미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 여사의 감시를 피해 그는 이 좁은 방 안에서 매일 밤 처절하게 몸을 단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언젠가 반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연이 팔을 바꾸어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돌아다닐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 여사가 도연을 감시하라고 붙여둔 사냥개, 김 실장이었습니다. 도연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동작을 뚝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지금 침대로 돌아가 눕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미 발소리는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달칵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도연이 멀쩡한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들키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2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도연이 어쩔 줄 모르고 굳어버린 그 순간 보미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도연 씨, 왜 그래요? 보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있는 도연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몸을 와락 껴안으며 그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발작해요. 빨리. 도연은 찰나의 순간 보미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눈을 뒤집어 까고 입에 거품을 문척하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끄어. 컥. 몸이 활처럼 뒤틀리고 사지가 제멋대로 꺾이는 리얼한 연기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김 실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밤중에 무슨 고함을. 김 실장의 눈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거기에는 잠옷 차림의 보미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도연의 가슴을 압박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자다가 쿵 떨어지더니 발작을 해요. 빨리 의사 좀 불러주세요. 이러다 죽겠어요. 보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도연의 뺨을 때리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눈 좀 떠봐요. 도연은 보미의 손길에 맞춰 몸을 뻣뻣하게 경직시키며 괴상한 신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침이 질질 흐르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김 실장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걱정하기는커녕 더러운 오물을 본 듯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쳇 가지가지 하는군. 놔두세요. 어차피 종종 있는 일입니다. 김 실장은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보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놔두라니요. 당신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빨리 119 부르라고요. 보미의 악에 바친 고함에 김 실장은 귀찮다는 듯 손전등을 껐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사모님 깨우지 말고 진정제나 먹이세요. 문 닫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보미는 도연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보미의 거친 숨소리와 도연의 가늘어진 신음소리만이 섞여 들렸습니다. 갔어요. 보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도연의 경련이 뚝 멈췄습니다. 그는 바닥에 대자로 누운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이 풀려있던 동공이 다시 차분하고 냉철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도연은 입가에 묻은 침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연기지도라도 받아야겠네. 뺨을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야? 도연이 얼얼한 뺨을 문지르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 대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진짜로 죽게 놔둘 걸 그랬네요. 고맙다는 말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보미가 쏘아붙이자 도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앉아 보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고마워. 오봄이 씨 덕분에 살았어. 들켰으면 난 내일 정신병원 독방에 갇혔을 거야. 도연의 솔직한 감사 인사에 보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낮에 나 구해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 바보 아니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살기 위해서야. 이 집에서 제정신으로 살아남으려면 미친 척이라도 해야 하니까. 내 어머니처럼 죽고 싶지 않거든. 어머니처럼 죽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보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화려한 성은 사실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보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일으켜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방금 우린 공범이 된 거야. 내가 멀쩡하다는 걸 알면서도 숨겨줬으니까. 보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은 뜨거웠고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습니다. 그것은 온실 속 화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친 투사의 손이었습니다. 보미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나도 살려줘요. 이 지옥에서. 보미의 당돌한 제안에 도연의 입꼬리가 매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잡은 보미의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거래 성립.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내가 널 지킬 수 있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50억 빚으로 묶인 가짜 부부가 아닌 생존을 위한 진짜 파트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미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힘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범이 된 그날 밤 이후 보미와 도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철없는 바보 신랑과 그를 수발드는 간병인 아내였지만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낮에는 더욱 격렬하게 바보 연기를 했고 보미는 그런 도연을 살뜰히 챙기며 민 여사의 감시망을 교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보미는 드디어 이 저택의 가장 깊은 금기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여느 때처럼 정원에서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도연을 쫓아다니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저택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첫날 밤 도연이 귀신이 산다며 기겁을 했던 유리 온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 잡초가 무성한 오솔길을 지나자 거대한 유리 온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을 테지만 지금은 덩굴 식물에 뒤덮여 흉물처럼 변해버린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작은 사모님. 등 뒤에서 들려온 쉰 목소리에 보미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허리가 굽은 늙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고랑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30년을 일했다는 늙은 정원사 박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에 들린 빗자루를 꽉 쥐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도연 씨가 이쪽으로 뛰어간 줄 알고. 보미가 둘러대는 사이 저만치서 도연이 덤불을 헤치고 튀어나왔습니다. 와, 할아버지다. 흙할아버지. 도연은 박 노인을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보통의 고용인들이라면 질색하며 피했겠지만 박 노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름진 손을 들어 도연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애틋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도련님, 여기는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사모님께서 아시면 또 혼나십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도연을 향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박 노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투박한 손길이 익숙한 듯 말입니다. 보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저택에서 도연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자신 말고 또 있었던 것입니다. 보미는 용기를 내어 박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 온실 안에 뭐가 있길래 다들 쉬쉬하는 건가요? 제가 나무 의사라서 그런지 저 안에서 죽어가는 나무 냄새가 나서요. 나무 의사라는 말에 박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보미의 얼굴과 도연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감시자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게지요. 저주인 잃은 소나무처럼 말입니다. 박 노인의 시선이 도연을 향했다가 다시 온실로 옮겨갔습니다. 보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온실 속의 나무와 도연 사이에 어떤 끈질긴 운명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요. 저 안에 황금 소나무가 있습니다. 도련님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전 사모님께서 도련님을 임신했을 때 직접 심으신 나무입니다. 보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금 소나무는 희귀하고 귀한 나무였습니다. 도련님이 태어나던 날 황금빛 새순이 돋아나서 회장님께서도 보물처럼 아끼셨지요. 두 분은 저 온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박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어둡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22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있던 날, 전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도련님이 저렇게 되신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저 소나무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사고로 바보가 된 시점과 나무가 병들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나무가 병든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보미의 질문에 박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이 든 게 아니라 독을 먹은 게지요. 지금 사모님, 민 여사님께서 저 온실을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전 사모님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몇 번이나 베어버리려 했지만 그때마다 도련님이 자지러지게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차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박 노인은 말을 아끼며 온실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말려 죽이고 있는 겁니다. 물도 주지 않고 빛도 가려서 서서히. 마치 누군가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박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보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그것은 바로 도연의 삶이었습니다. 민 여사는 도연을 죽이지 못해 곁에 두었지만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바보로 만들어 서서히 영혼을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온실 속의 소나무는 도연의 분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갑자기 온실 쪽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체엥, 깨진 유리창 파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워. 저 집 미워. 엄마 잡아먹은 집이야. 도연이 악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억눌린 진심이 터져 나온 것이었을까요? 박노인은 황급히 도연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박노인은 흙 묻은 작업복으로 도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도연은 박노인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보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고 죄 없는 나무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민 여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보미는 박노인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박노인이 놀란 눈으로 보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작은 사모님, 그게 무슨... 전 나무 의사예요. 죽어가는 나무를 보고만 있는 건 제 직업윤리에 어긋나요. 그리고 보미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나무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나무를 살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보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보미를 응시하더니 주머니에서 낡고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 보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온실 뒷문 열쇠입니다. 정식 문은 폐쇄되었지만 개구멍 같은 쪽문이 하나 있지요. 들키면 저도 작은 사모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이 집안의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보미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는 순간 저 멀리서 김 실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굽니까? 온실 근처엔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김 실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재빨리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쓰는 신용을 했고 도연은 다시 헤헤거리며 보미의 뒤로 숨었습니다. 누나 무서워. 저 아저씨 또 왔어. 보미는 태연하게 도연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금기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가까이 다가오자 보미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도연 씨가 길을 잃어서 데리러 왔어요. 산책도 마음대로 못하나요? 보미의 당당한 태도에 김 실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미와 박노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딱히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기다리십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작은 사모님, 호기심이 많으면 제명에 못 삽니다. 김 실장의 은근한 협박을 뒤로하고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보미는 온실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덩굴 사이로 언뜻 비친 유리창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에 도연의 잃어버린 22년이, 그리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보미는 침대 밑에서 도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열쇠 받았어요. 내가 살릴게요. 당신 나무. 자는 척 돌아누워 있던 도연의 등 근육이 순간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보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위험한 작전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의 실세인 민 여사가 유럽 출장을 위해 일주일간 집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가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라지만 이 저택은 여전히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김 실장을 비롯한 감시자들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민 여사가 떠난 다음 날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정원사방 노인은 며칠 전부터 심한 몸살로 알아누워 출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폭설 속에 고립된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웅. 바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창문을 때렸습니다. 보미는 침대맡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뒤뜰의 낡은 유리 온실로 향했습니다. 부실한 온실 지붕이 저 엄청난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러다 무너지면 나무는. 보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보미가 창가를 서성일 때마다 이불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 역시 같은 곳을 걱정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쿵. 어둠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분명 온실 쪽이었습니다. 보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보미는 반사적으로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무가 얼어 죽거나 온실이 완전히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도연을 한번 돌아보고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부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그야말로 설국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보미는 온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온실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알루미늄 프레임 일부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유리창 곳곳이 깨져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주머니에서 박 노인이 준 열쇠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뒷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냉기가 보미의 뺨을 때렸습니다. 온실 안은 바깥보다 더 춥고 음산했습니다. 보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황금 소나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찬란하게 빛났을 황금빛 잎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듯 누렇게 떠 있었고 가지들은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천장에서 쏟아진 눈무더기가 나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나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나무 위에 쌓인 눈을 허겁지겁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질 듯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보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점퍼를 벗어 나무의 줄기를 감싸주었습니다. 셔츠 바람이 된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추위보다 나무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나무는 도연의 분신이자 그가 지키고 싶어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투둑. 휘어진 천장 프레임이 한계에 다다른 듯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고개를 들자 거대한 철제빔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듯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피할 틈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보미는 나무를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피해. 누군가의 고함과 함께 강한 힘이 보미를 옆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보미가 눈밭에 나뒹구는 것과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제빔이 바닥을 강타했습니다. 눈가루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보미는 콜록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욱한 눈먼지 사이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천장 지지대를 떠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근처에 굴러다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보미가 멍하니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지지대 밑에 쇠파이프를 고여 임시로 고정했습니다. 그는 손을 털며 보미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도연의 호통이 온실을 울렸습니다. 7살 바보의 말투가 아닌 보미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패딩을 벗어 셔츠 바람으로 떨고 있는 보미에게 거칠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미가 넘어지면서 그녀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반짝이는 은색 물건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의 움직임이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든 작은 호루라기였습니다. 뒷면에는 CDH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22년 전 그가 한 소녀에게 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호루라기와 보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너한테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미는 얼떨결에 자신의 목을 더듬거렸습니다. 항상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호루라기가 없었습니다. 그거 어릴 때 산에서 어떤 남자애한테 받은 거예요. 제 거니까 돌려주세요. 보미가 손을 뻗었지만 도연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며 전율이 일었습니다. 22년 전 산속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던 자신, 그런 자신에게 다가와 옥수수를 반쪽 나눠주며 흙투성이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던 산골 소녀. 헤어질 때 겁먹은 자신을 대신해 용기를 내주었던 소녀에게 이 호각을 쥐어주며 약속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나중에 무서운 일 생기면 이거 불어. 다음에는 내가 구하러 올게. 그 소녀가 바로 오봄이었습니다. 50억 빚 때문에 팔려왔다는 이 여자가 그 빚더미 속에서도 돈이 될 법한 이은 호각만큼은 팔지 않고 22년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도연이 울먹임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보미의 손에 호각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구하러 간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네가 날 구하러 왔네. 도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고 깊었습니다. 보미는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지만 도연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 그게 무슨...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살아서 나가는 게 먼저야. 도연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22년 만에 만져보는 어머니의 나무였습니다. 살아있었네. 아직 안 죽었네. 도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미가 꽂아둔 영양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짓눌린 가지를 조심스럽게 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보미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섬세했습니다. 보미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무를 그리고 이 온실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도연이 보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온실 밖에서 경비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붕괴 소음을 듣고 김 실장 패거리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켰어. 이제 나갈 시간이야. 도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보미는 겁에 질려 도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떡해요? 김 실장이 보면 도연 씨가 멀쩡하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도연은 피식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눈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가운 지성미가 흐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꽉 잡아. 썰매 탄다. 도연은 보미의 손을 낚아채고 온실 뒷문이 아닌 깨진 유리창 틈새인 개구멍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보미는 손에 쥔 차가운 은호각을 꽉 쥐었습니다. 22년 전에 그 소년이 정말 이 남자일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확실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가 비록 바보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개구멍을 빠져나오자마자 뒤에서 김 실장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잡아. 하지만 도연과 보미는 이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얀 눈 위에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만이 이 밤에 되살아난 운명과 기적 같은 각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의 탈출극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실장의 눈을 피해 무사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꺼운 암막 커튼까지 치고 나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탁 풀렸습니다. 보미는 젖은 패딩을 바닥에 떨구고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보라 속을 뚫고 왔는데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보미와 달리 침착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욕실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와 보미에게 건넸습니다. 닦아. 감기 걸리겠어.
보미는 수건을 받아들고 멍하니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침을 흘리던 7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길, 근심 어린 눈빛, 낮게 깔린 목소리까지. 그는 완벽한 성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도연이 쥐어준 은호각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요. 무슨 일인지. 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보미의 손바닥 위에 놓인 호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22년 전의 그날로 돌아간 듯 깊고 쓸쓸해졌습니다. 그는 보미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2년 전이었어. 내가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서 도망치려 했던 날이. 도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보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현실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도연의 친어머니는 현재의 안주인인 민 여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어린 도연은 보았습니다. 민 여사가 어머니의 찻잔에 매일 하얀 가루를 타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당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나를 데리고 산장으로 도망치셨지. 하지만 그 여자 민 여사가 보낸 사람들이 우릴 쫓아왔어. 도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속에서의 추격전. 어머니는 어린 도연을 숲속 깊은 굴에 숨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저 사람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절대 나오지 마라. 꼭 살아야 해.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때였어. 숲속을 헤매다 길을 잃고 울고 있던 나를 네가 발견한 게. 도연의 눈길이 보미에게 닿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부잣집 도련님과 옥수수 바구니를 들고 산을 타던 씩씩한 산골 소녀. 소녀는 배고파하는 소년에게 옥수수를 나눠주고 흙투성이 얼굴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네가 그랬지. 울지 마, 사내 자식이 왜 울어? 내가 길 찾아줄게.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도연은 보미의 손에 들린 호각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헤어질 때 도연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2호 신용 호각을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그 나쁜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면 혹은 무서운 일이 생기면 불라고. 그러면 내가 꼭 구하러 오겠노라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집으로 끌려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 민 여사는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고 나는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어. 7살 지능으로 돌아간 척,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척. 그렇게 22년을 버텼어. 도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보미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지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아를 죽이고 바보 가면을 써야 했던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널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50억 빚 때문에 팔려온다는 신부가 내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옥수수 소녀라니.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보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호각,
팔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네. 보미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구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도연은 보미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보미의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그리고 이번에도 너한테 짐을 지워서. 보미는 다른 손으로 도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22년 전 산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에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도연 씨가 살아남아서 그 나무를 지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보미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 심은 나무야. 내 나이와 똑같아. 나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았어. 민 여사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베어버리는 대신 서서히 말려 죽이면서 내 피를 말리는 거야. 도연은 자괴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보미는 도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의사로서의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있어요. 나무는 제가 살릴게요. 도연 씨는. 보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빼앗긴 인생을 되찾으세요. 민 여사가 짓밟은 당신의 시간들 제가 다 돌려받게 해줄게요. 보미의 선언에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22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처음으로 진짜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동맹이자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꺼낸 것은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림 일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펼쳐진 내용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미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난 22년간 내가 바보인 척하면서 모은 증거들이야. 민 여사가 회사 돈을 빼돌린 날짜, 비자금 계좌번호, 상세한 금액까지. 그것은 일기가 아니라 민 여사를 단두대에 세울 치명적인 살생부였습니다. 도연은 낮에는 바보처럼 웃으며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해 왔던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완벽하게 그 여자의 숨통을 끊을 기회를. 하지만 혼자서는 이걸 세상에 터뜨릴 방법이 없었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테니까. 도연이 노트를 보미에게 내밀었습니다. 네가 필요해, 오보미. 내 목소리가 되어줘.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도연의 잃어버린 인생이자 피와 눈물로 쓴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보미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도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해요, 우리. 이 지옥 같은 성을 무너뜨리고 진짜 봄을 찾아요. 도연이 보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보미도 도연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22년 전 산속에서 만났던 두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서로를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있는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온도였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조각. 폭설이 멈춘 새벽,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보미와 도연이 있는 침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22년간 모아온 민 여사의 비자금 장부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민 여사의 살인 미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 바로 독극물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도연은 서랍 이중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하얀 가루가 담긴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어머니를 죽게 했고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독.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백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세한 금속성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무 의사인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었습니다. 이걸 그동안 모았던 거예요? 도연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지고만 있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인터넷, 전화, 우편물, 모든 게 김 실장의 감시 아래 있어. 내가 외부로 이걸 보내려고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차단당했어. 정신병자가 이상한 약을 숨기고 있다고 몰아가면 그만이었으니까. 이 문지방 하나를 넘는 게 나한테는 에베레스트를 넘는 것보다 힘들었어. 그제야 보미는 이해가 갔습니다. 왜 도연이 22년 동안 침묵해야 했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얻으려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감시 속에 갇힌 도연으로서는 밖으로 나가는 통로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할게요. 보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전 나무 의사잖아요. 어젯밤 온실이 무너졌으니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샘플과 수액 샘플을 연구소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 김 실장도 막을 명분이 없어요. 그 샘플 속에 이걸 섞어서 보내면 돼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외부와 연결된 통로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보미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나무 진단용 키트를 꺼냈습니다. 채취한 흙을 담는 튜브 안에 도연이 모아둔 독가루를 넣고 그 위에 정원에서 퍼온 흙을 덮어 교묘하게 위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보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수하면 끝장이었습니다. 보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국과수 출신의 연구소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급해요. 지금 퀵으로 토양 샘플 보낼게요. 단순 오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도착하자마자 최우선으로 분석해줘요.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부탁해요. 보미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배는 알겠다며 서둘러 달라고 답했습니다. 오전 7시 퀵 서비스 기사가 저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소리에 보미와 도연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보미는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김 실장은 매의 눈으로 기사와 보미를 번갈아 보며 의심의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부 반출은 사모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김 실장이 보미가 든 박스를 거칠게 가로채려 했습니다. 보미는 뺏기지 않으려 박스를 꽉 쥐고 김 실장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최대한 당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젯밤 폭설로 온실 천장이 무너진 거 아시죠? 황금 소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급히 토양 오염도랑 영양 상태를 분석해야 해요. 나무 죽으면 김 실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그거 회장님이 아끼시는 나무잖아요. 보미는 짐짓 신경질적인 척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김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박스를 낚아채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인은 해야죠. 김 실장은 흙이 담긴 튜브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불빛에 비춰보고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습니다. 보미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만약 흙 속에 숨겨진 하얀 가루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만약 김 실장이 뚜껑을 열어 냄새라도 맡아본다면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멀찍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척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 하나에 유난을 떠시는군요. 보내세요. 다행히 김 실장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듯 혀를 차며 기사에게 박스를 넘겼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보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보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지켜보던 도연이 재빨리 다가와 보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보미 씨. 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차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아침 9시에 아버지인 차 회장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시간 남짓. 그 안에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지난 22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겉으로는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크게 틀어놓고 해실거리는 바보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 가는 초조함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봄이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나무 치료를 핑계로 정원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퀵이 늦어지면 어떡하지? 선배가 자리에 없으면? 김 실장이 중간에 퀵센터에 전화해서 가로챘으면? 5만 가지 불길한 상상이 보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1분마다 시계를 확인했지만 야속한 바늘은 느리게만 움직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 보미의 휴대폰이 드디어 진동했습니다. 선배였습니다. 보미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 봄아,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수화기 너머 선배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심각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토양 샘플이라고 보낸 거 말이야. 거기서 흙 성분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왔어. 이거 옛날에 임금님 사약으로 쓰던 비소랑, 요즘은
구하기도 힘든 강력한 제초제 성분이야. 쉽게 말해서 그냥 쥐약이고 사람 잡는 맹독이라고. 너 지금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거 아니야? 보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전문가의 입으로 확인 사살을 당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맹독. 그 무시무시한 것을 도연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입안에 머금었다가 뱉어내며 죽음의 공포와 싸웠을 도연의 시간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제발 부탁이에요. 지금 팩스로 결과지 좀 보내줘요. 경찰 신고는 나중에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제발이요. 보미의 간절한 애원에 선배는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보미는 화장실을 뛰쳐나와 도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실장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구석에 숨겨둔 개인 팩스기에서 지잉하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토해져 나올 때마다 도연과 보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 검출 성분 비소 화합물, 제초제 성분 판정 인체 치사량 초과 즉시 신고 요망. 붉은 글씨로 찍힌 데이터는 그 자체로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22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과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증명할 종이 한 장. 도연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찾았다. 도연의 목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보미는 뒤에서 도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걸로 다 끝낼 수 있어요. 도연 씨가 이겼어요. 도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결과지를 비자금 장부 서류와 함께 하나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접착식 라벨을 꺼내 봉투 겉면에 황금 소나무 치료 경과 보고서라고 적어 붙였습니다. 감시하는 김 실장의 눈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위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재 밖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두 현관으로 나오세요. 예정보다 10분 빠른 도착이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결과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빛에 총기를 지우고 입가에 어수룩한 미소를 띠는 바보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가자, 보미 씨. 이제 진짜 쇼를 보여줄 시간이야. 도연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아침 공기와 함께 피할 수 없는 결전의 기운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멀리서 차 회장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주머니 속에 은호각을 꽉 쥐고 도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22년의 침묵을 깰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현관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깥바람과 함께 차 회장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죠.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 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예정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간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민 여사가 내미는 실내화도 본체만 채하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앉아라. 기니 할 말이 있다. 차 회장은 소파 상석에 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실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도연에게 꽂혔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로봇 팔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헤헤, 팔이 빠졌다. 덜렁덜렁하네. 도연은 침을 흘리며 바보 연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심하군. 나이 32에 로봇 장난감이라니. 그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포기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 여사가 잽싸게 차 회장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 도연이 방으로 데려가요. 회장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김 실장이 다가와 도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시죠. 만화 영화 보러 가셔야죠. 도연이 싫다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싫어. 여기서 놀 거야. 아빠 볼 거야. 도연이 떼를 쓰자 김 실장이 억지로 힘을 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미가 김 실장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도연 씨는 이 집의 장손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보미의 서슬 퍼런 일갈에 김 실장이 멈칫했습니다. 차 회장이 의아한 눈으로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시끄럽게. 보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차 회장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황금 소나무 치료경과 보고서라고 적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도연 씨를 보내기 전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보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 여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당장 그거 치우지 못해? 민 여사가 봉투를 가로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만히 있어. 나무 치료 보고서? 그게 뭐길래 이 난리야. 차 회장은 황금 소나무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민 여사의 재질을 무시하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뜯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차 회장은 첫 번째 장을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토양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특정 단어에서 딱 멈췄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소, 제초제. 차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보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나무에 독이라도 뿌렸다는 거냐? 보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그 독은 지난 22년간 도연 씨가 마시는 물에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 여보, 듣지 마세요. 저 아이가 미쳤나 봐요. 돈 보고 들어오더니 별 헛소리를 다 하네요. 민 여사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의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가 특유의 촉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계속 말해봐라. 차 회장이 보미에게 턱짓했습니다. 보미는 두 번째 서류인 비자금 장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위기를 느낀 김 실장이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을 불러 강제로 상황을 종료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경호팀, 지금 당장 거실로. 김 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소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쉭 소리가 날 정도로 빠르게 팔을 휘둘렀습니다. 퍽! 정확하게 날아간 장난감이 김 실장의 손등을 강타했습니다. 아!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섰습니다. 구부정하던 어깨가 펴지자 그의 키가 훨씬 커 보였습니다. 초점 없이 풀려있던 눈동자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입가에 묻어있던 침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는 동작은 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실장, 내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마. 도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묵직한 저음이었습니다. 7살 아이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도연은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비자금 장부를 집어 차 회장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민 여사가 지난 22년간 LK그룹 계열사에서 횡령한 내역입니다. 홍콩과 스위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빼돌린 돈이 3천억이 넘습니다. 도연은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자금 세탁 방식까지. 그것은 도저히 바보가 알 수 없는, 아니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한 분석이었습니다. 민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말도 안 돼.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덜덜 떨었습니다. 차 회장은 장부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격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냐? 22년 동안? 차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바보가 되지 않으면 어머니처럼 죽을 테니까요. 도연의 시선이 민 여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맹수처럼 매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봤습니다. 민 여사가 어머니의 약에 하얀 가루를 타는 것을요. 민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도연은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독극물 분석 결과지를 다시 한번 차 회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도연 씨가 뱉어내고 모아둔 독입니다. 국과수 출신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치사량을 훨씬 넘는 비소와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물증 앞에 민 여사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차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장부를
민 여사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내 아들을, 내 아내를 독살하려 해? 그러고도 네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길 바라.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민 여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 회장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경찰 불러. 당장. 차 회장의 호령에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비서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민 여사는 비서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도연이 너 이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그녀의 저주 섞인 비명은 현관문이 닫히며 끊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차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힘없이 기대앉았습니다. 그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버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표정은 후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차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몰랐다. 정말 몰랐어. 차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참회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왜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무서워서 아빠 방문을 두드렸을 때 아빠는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도연은 그날의 상처를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바보 흉내를 낼 때마다 아빠는 저를 부끄러워 하셨잖아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셨잖아요. 그게 민 여사가 저를 죽이려던 독보다 더 아팠어요. 도연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22년간 억눌러왔던 어린아이의 서름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다고요. 근데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도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그룹을 구한 영웅이 아닌 사랑받지 못해 상처 입은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보미는 입을 틀어막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차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 차 회장의 눈물도 도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냉철한 회장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저 못난 아버지가 되어 울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실리만 따지느라 내 보물을 썩게 만들었어.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차 회장은 아들의 등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 22년 만에 제대로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도연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부르는 해빙의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격정적인 오열이 잦아들고 흐느낌만이 남을 때까지요. 도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차 회장은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으마. 내 모든 걸 걸고 널 지키마. 차 회장의 약속은 굳건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미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도연은 보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보미가 다가오자 도연은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다른 한 손은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성에 비로소 진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녹지 않을 것 같던 눈들이 처마 밑에서 뚝뚝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저택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설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성북동 언덕 끝자락에는 연녹색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택 뒤편 한때는 귀신이 산다며 모두가 기피했던 낡은 유리 온실은 이제 이 거대한 성에서 가장 눈부신 장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대신 끼워진 투명한 강화 유리가 오후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고 흉물스럽게 녹슬었던 철골 프레임은 산뜻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따스함을 더했습니다. 보미는 온실 한가운데 서서 황금 소나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나무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보미는 밤낮 없이 나무 곁을 지켰습니다. 뿌리 사이사이에 박혀있던 독성 물질을 핀셋으로 긁어내고 특수 영양제를 링것처럼 꽂아두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내 주인이 기다리잖아. 그녀가 속삭이듯 건넨 수천 번의 응원에 보답하듯 비틀린 가지 끝에는 기적처럼 황금빛 새순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잎사귀가 아니었습니다. 22년간의 모진 겨울을 버텨낸 생명의 증명이자 도연과 보미가 함께 피워낸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보미는 분무기로 잎사귀에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물방울이 햇살을 머금고 보석처럼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뭐해? 내 주치의가 환자는 안 돌보고 나무랑만 연애하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온실 입구에서 울렸습니다. 보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헐렁한 트레이닝복에 침을 흘리던 바보 차도연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낸 그는 누가 봐도 완벽한 재벌가 후계자의 품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피로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왔어요? 오늘 이사회는 어땠어요? 늙은 이사들이 또 괴롭혔나요? 보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가 묻자 도연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 여사와 김 실장이 구속된 이후 LK그룹은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일기장에 몰래 써두었던 경영 혁신안들을 꺼내 들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2년간 바보로 낙인 찍혔던 그를 단번에 리더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늘 그렇지. 내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딴지 거는 거지. 바보한테 지시받는 게 꼴사납다 이거 아니겠어? 도연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보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서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보미는 도연을 온실 한쪽에 놓인 티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앉아봐요. 당신 주려고 특별히 만든 차예요. 긴장 푸는데 좋을 거예요. 보미는 미리 준비해둔 찻잔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은은한 허브향이 김과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찬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22년. 무려 22년 동안 그는 누군가 건네는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을 의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공포는 뇌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몸은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기억을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보미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민 여사는 감옥에 갔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도연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미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나예요. 보미. 그 한마디에 도연이 퍼뜩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아닌 자신을 살리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달려왔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경직되었던 어깨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보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도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느낄 미안함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요. 당연한 거예요. 그 긴 시간을 혼자 싸웠잖아요. 하루아침에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게 더 욕심이죠. 천천히 해요, 우리. 내가 옆에서 먼저 마셔줄까요? 김이 상궁처럼. 보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찻잔을 가져가려 하자 도연이 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보미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주는 건 독이라도 마실 수 있어. 아니, 당신이 주는 독이라면 달콤할 거야. 도연은 망설임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속 어딘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보미가 건네는 위로이자 치유의 묘약이었습니다. 맛있네. 당신처럼. 도연의 농담에 보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온실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황금 소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렇게 떠서 죽어가던 잎들이 이제는 본연의 황금색을 되찾아 위풍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나무의 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녀석 나보다 낫네.
회복력이 빨라. 도연의 자조적인 말에 보미는 도연의 등 뒤로 다가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등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주인 닮아서 그래요. 끈질기고 강하고 무엇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니까. 보미의 온기가 등 뒤로 전해지자 도연은 자신의 허리에 감긴 보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추억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 50억 빚 때문에 팔려온 신부. 촌스러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덜덜 떨고 있었지. 보미는 도연의 가슴을 툭 치며 짐짓 토라진 척했습니다. 어머, 촌스럽다니요. 그게 얼마나 비싼 드레스였는데. 도연은 몸을 돌려 보미를 마주 보았습니다. 역광을 받은 그의 얼굴이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보미를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눈엔 당신만 보였어. 처음엔 내가 당신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빚 갚아주고 이 지옥에서 내보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아니었어. 도연은 보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구원받은 건 나였어. 당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봄을 되찾아줬어. 내 모든 재산을 다 줘도 당신 하나하고는 안 받고.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세상의 전부야. 도연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고 묵직하게 보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보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억 빚쟁이 신부, 바보 남편의 간병인. 그 비참했던 꼬리표들이 도연의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대용품이 아닌 오롯이 사랑받는 여자 오봄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50억 계약서가 아니라 차도연이 오보미에게 바치는 진짜 약속이야. 보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50억 빚의 족쇄와도 같았던 화려하고 무거운 예물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사랑해요, 도연 씨. 당신이 바보였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되든 영원히 곁에 있을게요. 보미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보미의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도연은 보미의 허리를 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온실 천장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황금 소나무의 가지가 봄바람에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2년의 긴 겨울잠을 끝내고 깨어난 왕자와 그를 깨운 나무 의사.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거래로 시작되었으나 운명으로 완성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랑 이야기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혹독한 겨울바람에 가지가 꺾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입어 마음이 누렇게 타들어 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죽은 것만 같았던 나무에도 기어이 새수는 돋아나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체온을 나누는 한 절망은 결코 엔딩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이 시린 겨울일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당신만의 눈부신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 온실 속 황금 소나무처럼,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낸 도연과 봄이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손끝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